자, 계속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둘이서 그냥 사담으로서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시장이 조금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유동성도 지금에서 크게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도 그렇게 나이스한 모습이 좀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장이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15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 주식시장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지금은 다 객관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기업 실적이 뒷받침 못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또 하나가 수급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대기자금 많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빌린 돈이라는 것이죠. 빌린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수급이 탄탄하다고 절대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남는 돈으로 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빌린 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문제가 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가을에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를 경제가 쭉 성장하고 있었고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기대를 갖고 또는 빌린 돈을 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게 특히나 상승이 가파르거나 상승이 좀 길었던 국면에서는 빌린 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을에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에서 폭락의 역사는 모두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1987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만데이도 그렇고 2000년 IT 버블 붕괴도 그렇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고 다 9, 10, 11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대부분 다 9월, 10월, 8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이제 봄에도 떨어지긴 해요. 봄에도 떨어지긴 하는데 봄에 떨어진 거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할 때도 4월 달에 닷컴 그렇죠. 주식들이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름을 거치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우존스나 대형주들은 다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폭락을 해버리는데 그게 이제 기대로 가지고 떨어졌던 거 다시 올라갈까? 이번에만 동학개미들만 과거 사례를 보니까 떨어진 건 다시 올라가더라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도 떨어진 건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서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펀더멘탈의 뒷받침이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펀더멘털 뒷받침 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게 가을에 오면서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기대치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들어와 있는 돈이 진짜로 여윳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잊어버리는데 이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 이자는 얼마 안 된다고 치더라도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봄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확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막 열심히 팔다가 밖에 나가서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걸 보면 이게 세상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을이 되면 이게 낙엽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거는 끝이 있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봄에 가을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기대치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봄, 여름은 되는데 가을은 기대치 가지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을은 심리적으로 좀 이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을이 되면 심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신 것의 비중을 좀 낮춰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떨어졌을 때 내가 더 매수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가 물타기를 한 상태면 그래서 저는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것만 피하셔도 주식에서 크게 잃을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물타기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이게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폭락하고 난 다음에 투매가 일어나는 게 과거에 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피하려 그러면 가을에는 이게 주식 비중을 이제 반등하면 좀 줄여서 여윳돈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맞게 선다고 그래요. 지금 못 사면 앞으로 못 살 것 같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달라서 그렇죠. 주식은 주택은 그렇죠.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그걸 사서 거기 살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잠겨버려요. 근데 주식은 절대로 매물이 잠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못 사면 못 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 같이 주택 같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뭐 마음을 너무 성급하게 갖지 마시고 조금 가을에는 조금 기다리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6월 달 후반 정도 들면서부터 갑자기 독보적인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 그 부분만큼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쭉 한 2개월간에 걸쳐서 누워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가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제 떨어질 때 2200포인트 정도에서 막아낼 거다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거기에서는 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다른 나라 그 다른 선진국들의 주가 옆으로 쭉 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최대 수요 기간이 끝나면서 가을에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해요. 이게 네. 뭐냐면 연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뭐 그 크리스마스 수요도 있고 이게 뭐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된 장난감 이런데 뭐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 2분기에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을쯤 되면 더 이상 연말 수요에 대비한 이런 매수가 빠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의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이 반도체 수요가 좀 빨리 끝나는 것이죠. 그럼 가격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어제도 보면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중심인 국가들은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 그 보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뭐 테슬라는 하드웨어지 않겠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도 이거는 자율주행차라고 봐야지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렇게 컨셉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투자자들 자체가 이 경기가 다시 둔화될 위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뉴질랜드나 한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온 나라들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번 가을에는 어쨌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들이 이런 상태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뭐 이런저런 뭐 집회 한번 해서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경기가 뭐 이게 뭐 옛날 지난 봄처럼 심각하진 않더라도 둔화가 나타난다고 보면 하드웨어 쪽에 이게 뭐 반도체 포함해서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쓰는 물건의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 주식 팔고 뭐 할 거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소프트웨어는 괜찮겠지라고 이게 수요의 둔화를 이번 소프트웨어는 이번 2분기에도 겪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움직임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올라가니까 다른 것도 올라가겠지가 아니고 다른 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예금 갈 수도 없으니까 글로 가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수의 움직임은 따로 떼놓고 봐야 되고요. 이거하고는 떨어져 갈 겁니다. 떨어져 갈 거니까 따로 떼놓고 봐야 되고 물론 이것도 뭐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하드웨어끼리 보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지난 몇 주간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조차도 앞다오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움직임 보게 되면 그거는 보통 한 뭐 2200선 정도 그 정도 선이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지지선이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게 심리적으로 수급에서 불안정해집니다. 예. 이게 어쨌든 한 10% 가까이 고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반등이 생기면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고점 매도가 계속 들어오게 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2200선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지지선이다라기보다는 그냥 1차적인 지지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예. 자, 저 중간에 잠깐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지난주 정도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뭐 애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난주 정도서부터 보면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면은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서부터는 그거는 그 종목만 가는 거고 우리는 이미 비슷한 종목들이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형태가 되면 미국의 나스닥하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나 다른 선진국과의 연결고리도 상당히 약해져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무늬만 비슷해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예, 국내 시장도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 테마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중에서 그 테마군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 있습니다. 그러면 덜 올라간 걸 막 삽니다. 예. 그러면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주식시장에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이상으로 그거보다 그렇죠. 더 큰 악재는 없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팔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조정을 거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겉모양이 비슷하다, 무늬가 같다라고 해서 똑같은 걸로 안 보기 시작합니다. 좀 더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예. 것이죠. 그때부터 이 괴리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 S&P 500하고 사실 그 한국의 코스피하고가 1980년에 거의 100으로 같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뭐 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계속 S&P 500이랑 코스피가 붙어서 왔습니다만 중간에 이게 이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고 사람들도 예. 그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괴리가 발생했다. 최근에 괴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다시 좁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지금 실적이 막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 연말에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고 내년에도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 예. 상황은 방역 최우수 국가들에서 다시 이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조업체가 잘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주로 그쪽인데 그쪽이 따라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드웨어가 따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괴리가 발생했다. 예. 이 괴리가 계속될 것 같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주가는 아무튼 이번 주 한 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폭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서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옛날 종목들은 초반에 조금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약해질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다른 어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확 확산되든지 뭐 또 이런 형태로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종목 장세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일단 수급의 주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었고 기관 예. 투자자들 사실 별로 돈이 없고 그렇죠. 예, 예.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많이 돌려버렸어요.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의 주체가 개인들 그것도 빌린 돈, 뭐 증권사 신용 매수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은행에 신용 대출이 그 주식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그 어쨌든 차입에 의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입에 의한 거는 일단 고점을 찍고 이게 한 가령 꽤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난 3월 이후로 주가를 상승시켜 왔던 수급의 큰 주체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예.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돈이 없고, 그렇죠. 예, 지금 와서 또 뭐 자산 배분을 국내로 바꿀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뭐 한국에 대한 채권 매수는 꾸준하게 있습니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들어오는 움직임은 잘 없거든요. 예. 아주 단기적인 뭐 차익 거래나 뭐 환 갖고 들어오는 거나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개인들은 올라가면 팔고 뭐 떨어지면 또 살려고 할 거예요. 낙폭이 예. 크다고 생각되면 살려고 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종목의 어떤 테마를 갖고 우리가 종목 장세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뭐 뉴딜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따른 테마를 형성해서 오고 했는데, 뭐 지금 정부가 그런 걸 추가적으로 내놓을 그럴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글로벌하게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떨어진 낙폭 과대 종목과 이게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테마를 잡고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기는 어렵고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고 그다음에 뚜렷한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산발적인 매매 형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괜찮게 보시고 있는 업종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최근에는 이제 워낙 다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어떤 것도 이게 참 좋아 보인다 그런 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없고, 저는 일단 이건 트레이딩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을은 트레이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뭐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가면 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타이밍, 종목보다는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시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몇 개의 사안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과연 이제 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특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반겨하는 그 형태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백신이 개발된다는 것이 과연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퀘스천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이제 그 3상 실험에 들어간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통과되면 결국 이제 조만간 백신이 나온다, 잘하면 올해 내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백신이 나오는 것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주식시장이 반사회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이 바이러스 확산에 너무 적응을 해가지고 백신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주가 상승을 끌고 왔던 종목들이 여전히 주가가 덜 올라간 종목은,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종목은 여전히 주가가 덜 올랐고, 가령 뭐 미국 같으면 다우존스는 이런 상태고, 그 뭐 저기 헬스케어,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이런 종목들은 치고 올라가면서, 이거는 뭐냐면 백신이 나오면 힘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전체가 시가총액 움직임이 조금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세상에 대해서 늘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면 그쪽이 적응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는데, 그래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미 뭐 3상에 들어가 있는 그 백신만 하더라도 한 8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일부 백신을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최근에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 내년 여름 가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백신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를 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아요. 뭐 8개 백신이 모두 다 성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보통 한 50%, 60% 정도만 항체가 형성돼도 이게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백신이 이제 뭐 올해 가을에는 이게 안 되겠지만 내년 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그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이 달려갔던 언택트 헬스케어들이, 왜냐하면 이건 또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사실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렇죠. 승자가 예, 예. 모든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제약업체들은 백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동안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네.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한테 사실상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니까 한번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그 의사 그 회의록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나쁜 것만을 뽑아가지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연준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나온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전. 그리고,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쓰고 있는 돈은 사실 연준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예. 연준은 독단적으로 자기 뭐 FMC 열어가지고 연준 이사 12명만 가지고 12명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돈을 풀 수 있는 게 예. 국채 산다, 모기지 채권 산다 이건데, 이렇게 해서 돈을 풀어놔봤자 이 돈은 사실 지금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기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국채 모기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별로 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이 돈이 글로 가면 돈은 돌아야 돈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글로 보내봤자 돈은 돌지 않을 겁니다. 그 효과는 예.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 이후로 연준이 새로운 정책을 쓰고 있죠. 뭐 대출도 하고 뭐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PPP라고 하는 건 아예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줘요. 그렇죠. 예, 예. 자영업자들한테,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직원 월급 주라. 월급 주는데 뭐 70% 이상을 썼으면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돈을 풀고 있고, 이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요거는 연준이 FMC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의회가 이 돈을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의회가 민주당, 공화당 지금 합의를 못 찾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일부 막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이런 거는 뭐 몇천억 달러 정도는 이제 의회가 더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연준으로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풀려 그러면 의회가 연준한테 돈을 쓰라고 줘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선을 보니까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두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우리한테 돈을 줘봤자 조금만 줄 것 같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돈을 아껴 써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껴 써야 되는 단계고, 그냥 돈을 계속 풀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만, 뭐 투표를 했는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얼마의 시간을 더 끌고 의회가 정상화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을 더 끌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연준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지난 3월 달에 받았던 돈으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연준이 계속 버텨줘야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결코 가속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금 이미 연준이 쓰고 있는 돈의 양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안 쓰거든요. 예. 최근에 연준이 쓰고 있는 돈을 보면은 뭐 국채 모기 채권은 계속 사고 있는데 나머지는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예. 덜 쓰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FMC에서 뭐라고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 돈을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연준이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가령 뭐 장기 금리를 못 올라가게 막아두겠다 이런 식의, 이걸 뭐 일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기울기를 뭐 조절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장기 금리 무조건 막아놓고 삭게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지난번 FMC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연준이 좀 스탠스가, 연준의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연준만 믿고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연준이 좀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금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조정을 그렇죠. 받았어요.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근데 이게 연준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돈을 좀 아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장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우리 믿고 달리지 마세요. 뭐 예. 우리 지금 그럴 입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후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카드를 지금 아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봐야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아마 어제도 떨어졌으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 하나 정도를 연준에서 낼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